여러분 안녕하세요, 페이퍼로즈입니다. 오늘은요 굉장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지난 2주간 서울시 서울경제진흥원 마이스태프에서 주최하는 기획자 양성하는 프로그램에서 2주 동안 특강을 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특강을 한번 진행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PT를 잘하는 친구, 제가 가장 아끼는 후배인 백성호님에게 특강을 부탁했거든요. 현장에서 저도 같이 강의를 듣는데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모두의 허락을 받고 이렇게 편집을 완료했습니다. 이 영상에 발표력 상승시켜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꿀팁들 싹 다 남겨있거든요. 꼭 시간 투자하셔서 이 강의 다 보시고 고정 댓글에 있는 자료까지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원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좋아요랑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 그럼 백성호님의 특강 지금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전략 마케터 백성호입니다. 마케팅 경력이 지금 7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루닛이라는 회사에서 프로덕트 마케팅 매니저로 근무를 하고 있고, 이전에는 셀트리온이라는 바이오 회사에서 마케팅 근무를 했습니다. 도규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서영고 연합 프레젠테이션 학회에서 회장을 역임했었고, 특이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 전공이 화학과입니다. 제가 전공을 말씀드리면은 화학과인데 마케터를 하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물론 저도 제가 화학과에 진학할 때까지는 제가 마케터가 될 줄 몰랐습니다. 제 인생에 어떤 정말 특별한 어떤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 계기 덕분에 저의 좀 고정관념이 깨지고 마케터라는 길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 계기가 뭔지는 제가 강의 끝날 때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좋은 프레젠테이션,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설득. 너무 좋은 키워드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좋은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은 세 가지 요소가 밸런스 있게 잘 균형이 잡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발표하려면 당연히 발표 내용이 있어야겠죠. 그 내용을 기획하는 게 기획이고요. 두 번째는 디자인입니다. 여러분이 기획한 내용을 오늘도 정말 디자인 빡세게 배우시고 계시던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본인이 더 세련된 브랜딩을 하고 더 가독성을 높이고 본인이 기획한 기획 내용을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가 디자인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그런데 이 두 가지만 가지고는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완벽한 기획을 해도, 아무리 완벽한 디자인을 해도 이 마지막 한 가지 요소가 부족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마지막 한 가지 요소가 뭘까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정답. 마지막 요소는 딜리버리, 발표입니다, 여러분. 이 발표가 특히나 회사에 가시면요, 이제 경력직이신 분들께서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회사에 가면 더 중요해집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회사에 가시면은 여러분 이제 다 기획자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기획자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많이 이제 기획을 하게 될 거예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앞으로 주구장창 기획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기획을 하면 또 뭘 해요? 주구장창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피땀 눈물 흘려서 만든 그 기획안이 과연 실제로 프로젝트로 실행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LG 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요, 저희가 회사에서 기획안을 냈을 때 그게 실제로 발표를 거쳐서 프로젝트 실행하기까지의 비율을 보니 약 10% 정도가 실제 프로젝트로 실행되고, 그럼 나머지 90%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기 뒤에 배경 보이나요? 여기 제 기획안들이 정말 많이 묻혀 있거든요. 90%는 무덤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이 기획하시는 건 왜 하는 거예요? 실행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 실행 안 하면 사실 그냥 일기장에 본인 일기 쓰고 잔 거랑 아무런 다를 게 없어요. 세상에 변화를 만들어내려고 저희가 기획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실행이 돼야 되고. 그런데 90%는 무덤으로 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90%는 무덤에 갈 수밖에 없을까요? 그건 이제 저희가 회사 특성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은데, 저희가 기획한 거를 실행하려면은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여러분, 회사는 어떤 조직이에요? 네, 돈을 벌기 위해 모인 집단입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에요. 그런데 회사가 그러면 내가 인풋 대비 버는 돈이 작으면 그런 기획을 저희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죠.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획만 실행을 해야겠죠. 그럼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대표, 주주, 사장님, 팀장님, 저희의 의사결정권자들이 의사결정을 합니다. 기획을 여러분이 아무리 잘하고 해도 사장님의 벽을 넘어야 됩니다. 그럼 사장님을 어떻게 설득하죠? 방법이 뭐예요? 관심을 끌어야죠. 그렇죠? 근데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예산을 부여받냐면, 기획의 운명이 어디서 결정되냐면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에 가시면요,
사장님의 컨펌이 필요하고요. 그럼 사장님을 설득해야죠. 뭘로? 발표로. 그럼 여러분이 이제 뭐 에이전트에 가신다? 그러면은 누굴 설득해야 돼요? 클라이언트를. 그리고 심사위원들을. 여러분이 만약에 창업을 했어요. 그러면은 문제가 없을까요? 창업을 하면 투자자들 설득해야죠. 다 결국에 발표예요, 여러분. 다 발표로 이루어집니다. 발표를 못하면 아무리 좋은 기획도 실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발표를 잘해야 됩니다. 하루빨리. 근데 여러분, 발표 지금 자신 있으신가요? 본인이 발표에 지금 정말 자신 있다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표가 불안하고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그 통계 찾아보다가 좀 놀랐는데 직장인들한테 한 400명 정도, 380명 정도 설문조사하니까 발표 전에 극도의 불안함을 경험한 적이 있다의 퍼센트가 97.9%, 98%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발표의 불안감을 안 느끼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그 2%가 뭐 살짝 완전 프로거나 아니면은 소시오패스거나 감정을 못 느끼는 그런 거겠죠. 저도 사실 발표에 불안을 느낍니다, 여러분. 발표 정말 어려워요. 늘 어렵습니다. 근데 발표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사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이유, 발표 많이 해보셨나요? 발표할 기회 많았나요, 여러분? 기회가 없어요. 특히나 이제 아직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께서는 해봤자 조별 발표 정도 하셨겠죠? 근데 조별 발표랑 회사에서 하는 발표는 완전 다르거든요. 대학교에서는 발표를 왜 해요? 평가받으려고. 본인이 배우려고 이렇게 발표를 할 수는 있지만 제 기획에 대한 예산을 받으려고 발표한 적은 없을 겁니다. 설득하는 발표에 굉장히 약해요, 대학생들. 그러면은 회사에 가면은 다 해결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에 가면 누가 프레젠테이션 알려주나요? 아무도 안 알려줘요. 사수가 프레젠테이션 알려줄까요? 그 사수 이상한 겁니다. 사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 알려준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은 발표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아는 발표 노하우 중에서도 진짜 당장 현업에서 써먹을 수 있는, 당장 면접에서 써먹을 수 있는 진짜 알짜배기 노하우만 제가 3가지 포인트만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포인트 3가지만 제대로 익히셔도요, 발표 퍼포먼스가 달라지실 거고요, 여러분의 기획 생존율이 높아지실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이 3가지 오늘 한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발표 교육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 발음이나 뭐 이런 목소리 톤, 뭐 제스처 이런 거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런 소프트 스킬도 굉장히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저 아니고도 말해 줄 수 있는 사람 더 많고요. 그리고 이거는 스스로 연습해도 충분히 익힐 수 있는 난이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학회에 교육 자료 제가 만든 거 QR코드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다운 받으셔서 제가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 그런 가이드도 다 작성해 놨으니까 그거 따라서 하시면 돼요. 특히나 이제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언어적 요소나 비언어적 요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이거 다운 받으셔가지고 이대로 따라 하시면. 근데 저는 오늘 이런 거 말고 진짜 현업에서 제가 검증했던, 진짜로 내가 써봤더니 이거는 정말 워킹하고 반복적으로 잘 작동하더라 라고 했던 것만 제가 진짜 추려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발표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아까도 뭐 다들 말씀 주셨지만 여기서 발표가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죠. 발표가 불안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불안을 느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람이면은 발표할 때 불안을 느낍니다. 제가 찾아봤는데요,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 앞에서 이렇게 나서서 말을 할 때 본인이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한대요. 그리고 이게 본인의 생존과도 직결된다고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생존과 직결되니까 당연히 우리 몸이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만약에 누군가가, 또 저 말고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 불안 100% 제가 없애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사기꾼이에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100%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줄이는 방법은 있습니다. 줄이는 방법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은 여러분 리허설입니다. 제가 수많은 방법을 써봤지만 결국에 정도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발표를 잘하려면 발표 연습을 해야 돼요. 리허설을 직접 해야 됩니다. 시간을 내서 리허설을 해야 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불안이 33.2%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제 근데 실제로는 좀 어떻게 여러분들이 많이 앞으로 하게 될지, 특히나 이제 사회초년생 분들께서 말씀드리면요, 예측컨대 저도 그랬으니까, 자, 프레젠테이션 잡혔습니다. 자, 너 백사원 너 언제 프레젠테이션 해? 하면은 예를 들어 뭐 12월 14일 날 발표라고 할게요. 12월 14일 오후 2시 발표면은 오후 1시 30분까지 PPT 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30분 동안 막 돌려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들어갑니다. 저희가 생각보다 기획이랑 디자인에는 너무 이제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하는데, 막 사소한 것도 신경 쓰려고 하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발표 연습은 빼먹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해야 되는지도 사실 몰랐어. 그냥 하는 거지. 그냥 무작정 연습 없이 리허설 없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불안하죠. 떨리죠. 당연히 절죠.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사회초년생 때 사실 저는 대학생 때는 그렇게 발표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초년생 때 딱 회사에 들어가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 프레젠테이션 환경이 폭력적인 거예요. 딱 저 앞에 있어요. 이 가운데에 사장님 계십니다. 네, 사장님 딱 계시고요. 양쪽으로 임원 10명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절반은 딴 거 하고 있고요. 그 중에 뭐 3분의 1은 절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어요. 네,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환경에서 마이크를 드니까 떨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도 막 기어 들어가고 막 염소 목소리가 나고 여기 프레젠터가 막 덜덜 떨리고 자꾸 뭐 목이 메여요, 여러분. 그리고 막 심장 쿵쾅쿵쾅 뛰는 거 다 느껴지고. 그래서 제가 몇 번 발표를 말아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열심히 만들었던 그 마케팅 프로젝트 기획안이 무덤으로 또 제가 제 손으로 직접 묻어준 경험을 하면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이거 극복하고 만다.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시도했던 게 리허설이고요. 그때부터는 무조건 리허설 시간 할애해서 하루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서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여러분 이거 해보시면 아는데요. 안 불안해요. 좀 덜 불안해져요. 오히려 살짝 이거 불안이 아니라 살짝 설렘 아닌가? 라고 헷갈릴 정도로 뭔가 기다려질 때도 있습니다. 연습이 정말 잘 됐으면. 자신감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하는 착각이요.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못하는 이유가 그냥 불안한 이유가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네, 회사에서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난 프레젠테이션 못해서 떨려. 근데 사실 그거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불안한 이유는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준비만 완벽해도 저희는 훨씬 덜 불안해질 수 있어요.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리허설 어떻게 하는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허설은요, 여러분 그냥 책상에서 앉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앉아 있는 거랑 서 있는 거랑 복압부터가 다른 거 아세요? 네, 복압부터 달라요. 서서 하셔야 돼요. 서서 실제 발표하시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저는 집에서 서서 하고 사무실에서는 회의실 예약해서 회의실에 혼자 들어가서 해요.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거, 도규님도 말씀 주셨죠? 녹화를 해야 됩니다. 녹화하면 더 좋고요. 저는 핸드폰 세워놓고 저를 녹화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리허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그 영상 보면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어떤 부분이 막혔는지를 계속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분명 막혀요. 안 막히면 말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막히냐면 그냥 매 슬라이드마다 막혀요. 그리고 그거를 뚫고 가다 보면은 결국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될 때가 생길 거예요. 그걸 제가 풀 리허설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풀 리허설이 되는 경지에 이르렀을 때 그거를 두세 번만 반복하면 완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풀 리허설을 두세 번 할 때까지 여러분 리허설을 하시면 그 프레젠테이션은 정말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여러분은 덜 불안해지실 거예요. 최대한 디테일하게 상상을 하시면 좋아요. 저는 어느 정도냐면 직접 허공에 인사를 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케팅팀 백성호입니다. 방금 3초까지 셌어요. 내려서 1, 2 혼자 있는데도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하고 누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다 상상합니다. 사장님 여기 있겠지. 내가 싫어하는 그 임원 여기 있겠지. 여기 있겠지. 다 이제 그림을 그리고요. 내가 슬라이드의 왼쪽에 서서 할지 오른쪽에 서서 할지 다 머릿속에 그리고요. 그리고 어떤 슬라이드를 얘기할 때 내가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어떻게 동선을 이동해서 이야기할지 이런 것까지 다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발표장에 들어가면은 진짜 덜 떨립니다. 덜 불안해요. 이거 진짜 해보셔야 됩니다. 해보시면 알 거예요. 리허설 할 때 팁 하나만 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보다 프레젠테이션이 시간이 한정돼 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시간을 못 맞춥니다. 근데 이게 정말 크리티컬한 게 뭐 회사에서는 뭐 5분 정도야 뭐 봐주기도 하는데 저희 뭐 경쟁 프레젠테이션이나 아니면 뭐 경연대회가 이런 데 나가서 시간은 생명입니다. 그 시간 넘으면 마이크 꺼지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반드시 측정해야 됩니다. 내가 이 발표 슬라이드를 다 다뤘을 때 리허설 했을 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를 측정을 하고요. 목표 시간보다 너무 길면 좀 줄여야 되고 너무 짧으면 좀 더 늘려도 되고 그래서 시간을 반드시 측정하셔야 됩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제가 팁 2가지만 더 드릴게요. 이거는 저는 이제 반드시 지키는 룰인데 저는 프레젠테이션이 잡히면요 무조건 스크립트를 씁니다. 스크립트를 써요. 근데 이거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저도 알거든요. 그리고 남들보다 시간 더 많이 써야 되는 것도 알아요. 이거 되게 번거롭고 힘들어요. 진짜 고역입니다. 거의 책 쓰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도 저는 스크립트를 씁니다. 왜냐면 스크립트를 쓰는 것 자체가 일종의 시뮬레이션이에요, 여러분. 네, 스크립트를 쓰면서 내 머릿속에 로직이 맞춰져요. 안 막혀요. 이 로직 안 맞추고 그냥 그림만 대충 그려가지고 발표장 서잖아요. 바로 막힙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게 딱 막혀요. 본인이 이해 안 되는 순간 딱 막혀요. 거기서 머리 하얘집니다. 근데 스크립트 작성한 사람은 안 막혀요.
이미 로직이 머릿속에 한번 다 정리가 됐거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스크립트 쓰고, 그리고 스크립트 기반으로 사실 PPT도 만듭니다. 그리고 스크립트 쓰면 장점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AI를 활용하기도 굉장히 좋아요. 자, 스크립트를 썼을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스크립트를 썼다고 그걸 발표할 때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읽으면 최악입니다. 여러분이 사장이에요. 근데 직원이 앞에 나와서 자, 발표하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할 내용은요, 뭐 이렇게 막 읽는 거 무조건 티나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돈 투자하고 싶어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네. 차라리 떠는 게 나아요. 발표 스크립트 줄줄줄 읽으시면 안 되고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발표 전까지는 스크립트를 열심히 참고를 합니다. 리허설 하면서 참고해요. 그리고 발표 시작하면 버려요. 이거 집착할 필요 없어. 이대로 안 가도 돼. 그래야 자연스러워져. 이거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리허설을 진짜 열심히 많이 해도, 정말 많이 연습을 해도 진짜 중요한 발표 앞에서는 떨리더라고요. 네. 이 발표 하나에 뭐 수주 몇십억이 달려 있어. 막 파트너십이 달려 있어. 이런 발표 하나로 그런 운명이 결정될 때는 더 많이 떨리더라고요. 이렇게 중요한 발표 앞에서는 제가 저만의 마인드 컨트롤하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근데 제가 찾은 저만의 마인드 컨트롤 방법은 내일 죽는다고 상상합니다. 제가 내일 죽는다라고 상상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죽음 앞에서 어때요? 모든 게 다 하찮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생각까지 드냐면, 야, 내 내일 죽는데 무대가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거짓말처럼 되게 불안한 게 확 사라집니다. 저는 찾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이게 본인한테 맞나? 근데 갑자기 뭐 내일 죽어 하면서 더 불안해지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보통은 아마 저처럼 좀 덜 불안해질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불안해지는 이유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한 건데, 이런 죽음 앞에서 초연해지는 애티튜드가 되면은 조금 덜 불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팁 공유드렸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첫 번째, 여러분이 불안한 건 여러분이 프레젠테이션을 못하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뭐 때문이라고 했죠? 네. 준비가 부족해서 불안한 거다. 그러면은 어떻게 준비를 하죠, 우리는? 뭘로 준비해야 되죠? 네. 리허설 꼭 해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리허설 꼭 하십시오. 그리고 생각보다 리허설 이렇게 완벽하게 하고 여러분 프레젠테이션 하잖아요. 스스로에게 놀랄 수도 있습니다. 나 프레젠테이션 꽤 잘했네? 라고 할 때가 올 겁니다. 장담합니다, 여러분. 자, 파트 1 마쳤고요. 파트 2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파트 2가 제가 오늘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그 발표 노하우 중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하고, 이거는 사실 노하우도 아니고 법칙에 가까워요. 이 법칙에 어긋나서 과연 발표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전 룰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청중의 귀를 열고 메시지를 전달해야 돼요. 청중의 귀를 열어야 됩니다. 이거 몇 번을 강조해도 사실 부족함이 없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청중이 귀가 닫혀 있는데 닫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 이렇게 열심히 발표했다고 생각했는데 끝났는데 아무도 기억을 못해. 이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발표 시작할 때 Why로 시작하세요, 여러분. Why. 이 청중들이, 내 발표 청중들이 내 발표를 왜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지를 납득을 시키셔야 됩니다. 네. 청중들은 어떤 존재냐면요, 여러분. 본인의 이해관계에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귀를 닫습니다. 본인의 이해관계, 득이 되거나 실이 된다고 생각하면 귀를 열어요. 네, 이게 온오프예요, 온오프.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갈게요. 자,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프레젠테이션 많이 할 텐데,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청중의 이미지는 내 이야기를 따뜻하게 들어주는 사람, 나의 뭐 고민을 다 들어주고 같이 고민해주는 사람, 아이디어를 질문을 열심히 해주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청중은 냉정합니다. 청중은 본인의 이해관계에 관련이 없으면 듣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청중은 피곤합니다. 본인의 이해관계에 관계가 없으면 졸기 시작합니다. 이거 두 개 잘 기억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귀를 여냐, 그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본인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으면 귀를 연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에, 앞 동네에 지금 큰 불이 났대요. 큰 불이 났어요. 여러분 뭐 지금 그냥 잘생긴 도균님 한 번 더 보지 뭐 내가 거기 앞 동네 가야 되나? 생각할 거야. 물론 마음 딱하지. 큰 불이 났다니. 마음 아프다. 하지만 난 여기서 강의 들어야지. 이럴 거예요. 근데 한번 이렇게 상상해 봅시다. 지금 명대님 집에 큰 불 났대요. 소주가 불안하다고 말씀이시네. 지금 만약에 이게 실제라면 지금 명대님 여기서 강의 들으실 때가 아니죠. 당장 집에 뛰쳐가야 되겠죠. 네, 상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앞 동네라 했을 때는 다들 오케이. 근데 자기 집이면은 사실 당장 뛰쳐가겠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실.
본인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으니까. 이제서야 귀를 열게 된 겁니다. 네. 그럼 여러분이 이제 발표 앞에 다 귀 막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면요. 어떤 식으로 시작해야 되냐면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마케팅팀 백성호입니다. 자 여러분 집 다 지금 불 나고 있어요. 여러분 집 다 불타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이거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뭘 했죠? 위협하고 위기감을 조성하고 이해관계를 연루시켰어요. 네. 너 이거 안 들으면 큰일 나. 네. 그때 청중의 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은 청중의 귀를 열기 위해서 반드시 청중이 이 발표를 들어야 되는 이유를 앞부분에 끝에 하면 안 돼요. 도입부에 꼭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이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Y로 시작할 때 이 청중의 니즈를 써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Y로 시작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여러분. 목적, 청중, 니즈. 그럼 이거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목적, 청중, 니즈.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선은 모든 프레젠테이션은 내 목적이 있어요. 그쵸?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지난 분기에 저희 회사에서 미국 세일즈 팀 100명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이때 제 목적은 그리고 그 교육 프로그램 시작할 때 제가 킥오프 미팅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했어요. 이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 제 목적. 제 KPI는 뭐였을까요, 그때? 어떻게든 이 100명 세일즈 팀이 최대한 많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게 제 KPI였어요. 제 프레젠테이션의 목적도 이거였습니다. 최대한 많이 참여시키자. 교육 참여율을 증가시키는 게 제 목적이에요. 자, 그리고 청중 누구였어요? 미국 세일즈 팀 100명. 네. 그럼 그때 뭘 해야 되냐면 미국 세일즈 팀의 빙의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미국 세일즈 팀이야. 나는 미국 세일즈 팀 데니엘이야. 나는 뭘 원하지? 상상해보는 거예요. 제가 데니엘이면 데니엘은 일단 매출을 올리고 싶을 거야. 그리고 인센티브도 더 받고 싶을 거야. 세일즈니까. 근데 제가 골랐던 이 데니얼의 니즈는 뭐였냐? 분명히 세일즈는 고객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그리고 고객 앞에서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인정받고 싶어 할 거야. 네. 몰라서 주춤주춤하는 세일즈맨이 아니라 나 잘 알아서 굉장히 컨피던스 높고 고객들이 신뢰하는 그런 세일즈맨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을 거야. 제가 이거를 타겟해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발표했던 슬라이드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Y로 시작했죠? 저 Y로 시작했어요. 이 프레젠테이션 시작하고 여러분 브레스트 펀더멘털 코스를 여러분이 지금 왜 들어야 되는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고객한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자신감 있는 직원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요. 자신감이 저는 고객과의 신뢰를 쌓는 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퍼포먼스와도 이 자신감이 직결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컨피던스를 갖춘 직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컨피던스를 저희가 높이려면 저희가 뭘 해야 되죠? 그 시뮬레이션이에요? 뭘 해야 되죠? 했더니 이제 어떤 직원이 얘기하더라고요. 날리지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정답. 날리지가 여러분의 컨피던스를 만듭니다. 네. 제가 처음 루닛 입사했을 때 4년 전에 아무것도 모를 때 고객 앞에 서면은 제가 덜덜 떨었어요.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저 지금 루닛에서 저희 제품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저 지금 고객 만나면은 하나도 안 떨어요. 왜냐? 저는 많이 아니까. 그래서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고 자신감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4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고객 앞에서 이렇게 자신감 없이 잘 몰라서 벌벌 떠는 세일즈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고객 앞에서 당당하게 설명하고 자신감 있게 인정받는 세일즈가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 자신감 있는 세일즈맨으로 인정받는 방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브레스트 펀더멘탈 코스 2개월 코스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4년 걸렸지만 여러분이면 2개월이면 됩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네. 어때요? Y를 건드렸나요 제가? 네, Y를 건드리고 시작했죠. 이러고 나니까 어때요? 집중도가 확 올라갔어요. 그리고 실제로 교육 참석률은 어땠을까요? 한 번 이상 참여한 사람은 100%였습니다. 100명이 다 참여했어요. 그리고 완주, 모든 모듈을 다 마친 사람도 86%, 기대치보다 훨씬 높은 성과가 나왔어요. 네. Y로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여러분 제가 교육 프로그램 만들었거든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했으면 어땠을까요? 제가 장담컨대 절반도 안 봤을 겁니다. 있는 줄도 몰랐을 거예요. 네. Y를 안 건드렸거든. 이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청중의 니즈를 이제 분석해서 건드릴 때 이렇게 Y로 시작할 때 저희가 참고하면 좋은 게 있어요. 어떤 느낌을 내면 좋냐면요 여러분 위기감을 조성하면 좋습니다. 위기감. 아까도 제가 너희 집에 불 났어 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귀가 번쩍 뜨였잖아요. 그게 이제 사람의 그 감성적인 자극을 시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평화로운 분위기보단 약간은 젠틀한 위협 정도 가해주면 좋습니다. 뭐 예시를 들어볼게요. 뭐 제가 목표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시작했으면 좋겠고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프레젠테이션 한다고 해볼게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 주식 투자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식 투자 안 하면요, 여러분의 현금 가치는 계속 낮아지기 때문에 주식 투자 하셔야 됩니다. 뭐 이 정도로 설명을 했으면은 뭐 이유는 얘기하긴 했지만 그렇게 뭐 이렇게 막 끌리진 않아요.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다이렉트하게 위기감을 조성해 봅시다.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여러분 지갑에 있던 현금의 10%가 사라진 거 아시나요? 앞으로 10년이면 여러분 계좌에 있는 돈 절반은 가치가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실질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일부 자산을 이제 주식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 돈이 사라져? 그건 못 참지 하면서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귀가 열리는 거예요. 좀 이런 위협적인 분위기가 도움이 된다는 거 팁 전달드렸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좀 베이직 과정이었다면은 이제 여러분이 회사에 가시면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회사에 다녀오셨던 분들께서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여러분 발표할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죠? 네. 결정권자. 네. 그럼 제일 안 중요한 사람 누구예요? 네. 오, 되게 잘 맞추시네요. 네, 접니다. 저 프레젠터가 제일 안 중요해요. 제일 을이고 제일 병이에요. 제일 갑은 사장님이고 그 다음 을은 나머지 임원들이고 그 다음 병은 이제 뭐 나머지 직원들이고 저는 이제 그 뒤에 뭐 경정 을해까지 가는 거예요. 프레젠터는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청중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청중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누가 제일 중요하다? 의사결정권자가 중요하다. 네. 의사결정권자의 니즈를 파악해야겠어요? 아니면은 다른 청중들의 니즈를 파악해야 될까요? 네. 의사결정권자의 니즈를 분석해야 돼요. 제가 이거 실수한 적이 있어서 얘기하는 건데 제가 그 셀트리온이라는 회사에 있을 때 지방간 자가진단 캠페인이라는 거를 기획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그걸 진짜 영혼을 갈아 넣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반응 진짜 뜨거웠어요. 제가 딱 임원들 지방간 많을 거 알고 자가진단 할 수 있는 홈페이지 만들어서 QR코드 앞에 딱 띄워놨어요. 여러분 이거 해보세요. 근데 임원들 다 난리 나서 앞으로 노안이 오셔가지고 다 가까이 와가지고 이렇게 찍어봅니다. 찍어보고 야 나 지방간이래 이러면서 막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아, 이 캠페인이 됐다. 속으로 이 생각했어요. 이렇게 반응이 뜨거운데. 근데 그때 이제 사장님이 한마디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돈 얼마 벌 수 있는데 아차 싶었어요. 제가 너무 그 컨텐츠에 집중했습니다. 이 마케팅 이 프로젝트에 너무 그 컨텐츠에만 집중해서 정작 사장님이 제일 궁금해하고 중요한 기대 수익을 정리를 잘 못했던 거예요. 거기서 말문이 막혔죠. 이거는 조사해 오겠습니다. 그럼 제 기획안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무덤에 들어갈 뻔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잘 이제 준비해서 기대 수익을 잘 전달 드린 다음에 이 프로젝트는 진행할 수 있었어요. 잘 진행이 됐고요. 어쨌든 제가 그때부터 이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게 청중을 이렇게 대상으로 할 때는 특정 값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회사에서 예산을 승인받을 때는 그리고 여러분이 뭐 클라이언트 앞에서 발표를 할 때는 심사위원들 앞에서 발표를 할 때는 항상 그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누구의 니즈를 분석해라? 의사결정권자의 니즈를 분석해. 자, 정리하겠습니다. 파트 2.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해야 된다? Y로 시작해라. Start with Y. Y로 시작하는데 청중 자, 세 가지 있었죠. 목적, 청중, 니즈. 이 3단계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마법 같은 게 저는 같은 내용이어도 청중이 달라지면 이 앞파트만 바뀝니다. 뒤에 내용은 똑같아도 오늘은 세일즈 팀 전달이야? 그러면 앞이 세일즈 팀의 니즈를 분석한 Y 파트로 바뀌어요. 근데 이번에 개발팀이네? 그럼 개발팀에 맞춘 Y로 바뀌어요. 앞만 바뀌는 거예요. 뒤에 내용은 똑같은데도. 자, 그리고 위기감을 조성하면 조금 더 설득이 귀가 잘 열린다. 마지막으로 의사결정권자가 있을 때는 의사결정권자의 니즈를 타겟해라.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세 번째 파트는 진짜 제 필살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써먹었을 때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제가 특히 이 스킬은 이 노하우는 면접 때 항상 써먹거든요. 근데 이것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몇 대까지 면접에서 탈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강력한 스킬입니다. 그 스킬이 뭐냐면 오브젝트를 활용한 스토리텔링인데요. 예시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셀트리온 첫 직장에 이제 면접에 갔을 때 미리 좀 찾아봤죠. 어떤 예상 질문이 나오는지. 근데 그 질문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셀트리온에 있는 제품을 설명해봐라, 뭐 아는 걸 얘기해봐라,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걸 제가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제가 그걸 확인하고 뭘 했냐면 약국에 가서 셀트리온 제품이랑 경쟁사 제품 하나씩 샀어요. 그리고 면접 갈 때 주머니에 넣어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제 부사장님이 질문하시더라고요. 자, 셀트리온에 있는 제품 혹시 아는 거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건 이제 뭘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우리 회사 잘 조사했는지를 확인하려는 거죠. 근데 다대다 면접이어서 좀 정신이 없었어요. 9명이었던 것 같아요. 면접관도 한 9명, 10명 됐고 면접자도 9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수선하죠. 사람들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흘러갔어요. 네, 저 합니다. 저 램시마. 저는 투룩시마. 저는 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던지면서 쭉쭉쭉 저한테 오는 거예요. 이리로 쭉 오면서 제 차례가 됐습니다. 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저 일어났어요, 자리에서. 의자에서 앉아서 보는 면접인데 일어나서 이게 약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저는 셀트리온 제품의 가치를 제 몸으로 직접 느껴보기 위해서 2주 동안 경쟁사 우루사 제품이랑 비교해서 제가 직접 복약해봤어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효용은 셀트리온 제품이 더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셀트리온 제품에서 찾았던 약점은 사용자가 섭취하기에는 조금 냄새가 난다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케팅팀에 입사하게 되면요, 이 고덱스라는 제품을 냄새가 잘 나지 않는 정제형으로 바꿔서 사용자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사용자들이 좀 편리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으로 포지셔닝을 하고 홍보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딱 앉았어요. 어땠을까요? 네. 누구는 이제 저 램시마요, 저 트룩시마요 이랬는데 누구 갑자기 약이 나오네. 제가 사실 그 옆 면접관에 제 뮤추얼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지인의 지인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날 면접 끝나고 제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야, 오늘 면접 봤는데 미친놈 하나 있었다. 얘 절대 못 이긴다고. 네. 그 미친놈이 저였습니다. 약을 꺼냈습니다. 이게 특히나 면접은 여러분 기억에 남아야 되거든요. 면접관은 너무 많은 면접자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나중에 끝나고 나면 얼굴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래서 어떻게든 본인을 인식시키고 기억시켜야 되는데 또 그게 또 불쾌한 방법은 안 되고 좀 좋은 방향으로 기억을 시켜야 되는데 되게 좋은 스킬 중 하나가 뭐다? 오브젝티브를 활용하는. 그래서 면접 때 주머니에 뭐 하나 들고 가시면 진심으로 저 이직할 때도 이거 써먹었어요. 이직할 때 제가 셀트리온에서 루닛으로 이직할 때 면접을 봤는데 보통 이직할 때는 이전 회사에서 맡았던 제품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걸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면접에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자, 이전에 맡으셨던 제품 혹시 강점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당연히 말로 할 수 있죠. 네, 제가 맡았던 제품은 램시마 있으시고요. 이 제품은 뭐 환자들에게 좀 더 편리하게 투약할 수 있고, 줄줄줄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전 어떻게 했을까요? 주머니에서 주사가 나와. 근데 이거는 가짜 주사, 더미 주사. 그 교육용으로 나온 거, 바늘 없는 거 있어요. 딱 누르면 이게 바늘만 쭉 내려가는 거 있어요. 그게 딱 꺼냈어요. 이게 제가 맡았던 램시마 SC라는 제품입니다. 네. 혹시 그 면접관님 팔 좀 잠깐 저한테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했어요. 팔 걷고 탁 그러면 이렇게 5초 동안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네. 5초 만에 투약이 됐네요. 원래 이 제품이 등장하기 전에는 환자들이 병원에서 2시간 동안 정맥 주사를 맞았어요. 근데 이 제품이 등장하면서 이제 환자는 집에서 5초면 이 주사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하고 끝냈어요. 어땠을까요? 나중에 팀장님이랑 술 마시면서 저 왜 뽑았어요 했는데 이것 때문에 뽑았대요. 네, 이것 때문에. 그걸 보고 어떻게 안 뽑을 수 있겠냐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뭘 보여준 거예요? 내 제품에 대한 애정. 얘가 얼마나 프로덕트 매니저로서, 프로덕트 마케팅 매니저로서 본인의 제품 얼마나 애정했는지를 보여줬었던 필살기인 거죠. 그걸 이제 오브젝티브를 활용해서 잘 전달이 됐습니다. 네. 여러분, 뭐 지금 면접 케이스만 2개 말씀드렸는데 프레젠테이션에서도 사용해봤어요. 네, 프레젠테이션에서도 굉장히 잘 먹힙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매달 프로덕트 데모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매달 개발된 기능에 대해서 전사 직원들 모아두고, 자, 이번 달에 어떤 기능이 개발됐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자리예요. 요새 사람들은 보통 자극으로는 도파민에 중독돼서 관심을 안 줘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이거 오브젝트 써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 전날에 쿠팡 새벽 배송으로 제가 퍼즐을 주문했어요. 직소 퍼즐. 제가 소개하기로 했었던 그 제품의 기능이 골절 탐지 기능이라고 해서 엑스레이에서 이제 골절 됐으면 그걸 AI가 탐지해주는 기능이 생겼어요. 근데 이 기능이 정말 오랫동안 고객들이 이 기능이 나오면 정말 너희 제품 완벽할 텐데 했었던 요구사항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드디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한 거죠. 발표 시작할 때 퍼즐을 딱 들었어요. 그냥 대뜸. 근데 그 퍼즐 특징이 조각 하나가 없어. 여러분, 저희 인사이트 CXR 제품은 이 퍼즐이랑 똑같습니다. 네. 조각 하나가 없네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추가된 골절 탐지 AI 기능은 이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자, 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그래서 딱 맞췄어. 여러분, 이제 우리 제품이 완벽해졌어요. 네. 이렇게 시작했어요. 어떨까요? 이제
골절 탐지 기능이 어떻게 느껴져요? 거기 있었던 사람들, 그걸 본 사람들은 와, 이게 우리 제품 완성시켰다. 이제 우리 제품은 완벽해졌다. 이걸 평생 기억하게 돼요. 네. 뭐 퇴직하면 있겠지. 근데 당분간은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오브젝트 쓰니까 진짜 좋다라고 느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개발 중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 쉬는 시간에 갑자기 와서 그 퍼즐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재밌으니까. 그만큼 이제 그분도 이거 되게 재밌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에서도 시적절하게 오브젝트를 쓰면은 굉장히 효과적이다 말씀드렸고요. 이거 진짜 필살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냥 말로 하고 보여주는 거 슬라이드 10장보다 오브젝트 하나가 굉장히 강렬하게 인상이 남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슬라이드 보여주고 모든 사람이 다 말로 하니까 다르잖아요. 일단 호기심도 다르고 몰입도도 다르고 끝나고 기억에 남는 것도 달라요. 네, 오브젝트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여러분 남용하시면 안 돼요. 그 한 발표에는 오브젝트 하나만 쓰셔야 됩니다. 이거 얘기했다가 갑자기 잡상인이 될 수 있어요. 막 주머니에서 뭔가 매 포인트마다 갑자기 오브젝트 하나씩 나오면 안 됩니다. 딱 하나만 그래야 집중이 되니까. 그리고 오브젝트를 아무거나 가져오면 안 되겠죠. 여러분 제가 어제 신었던 양말입니다. 그냥 가져왔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제가 하고자 하는 목적 그 메시지 메인 메시지랑 일맥상통해야 될 거예요. 네. 제가 하고자 했었던 메시지랑 일맥상통해야 된다. 그런 오브젝티브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기획의 영역이고 발표의 영역입니다. 네. 이렇게 파트 3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최종 정리해 볼게요. 저희 처음에 뭐 얘기했었죠? 기억나시는 분? 리허설. 뭘 극복하기 위해 리허설했죠? 그렇죠. 발표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리허설로 연습했다. 첫 번째 파트였죠. 두 번째 파트 기억나시는 분? 네, 맞습니다. Y로 시작해라. 그리고 목적, 청중, 니즈. 그래서 청중에 맞는 니즈를 세팅해서 꼭 도입부에 Y로 시작해라. 그래서 start with Y.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세 번째 뭐죠? 오브젝트. 그렇죠. 오브젝트로 스토리텔링 했을 때 굉장히 강력하다. 이 세 가지 오늘 공유 드렸습니다. 자, Q&A 세션 가져보려고 하고요.